행복한 우리 도시, 행복한 주거 공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나, 잘 생각해보면, 누가 해주겠지, 저분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힘을 합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빈에 열심히 가서 연구를 하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땅, 토지 문제죠. 사실 많은 유럽의 도시들도 빈처럼 하고 싶어 하지만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은 1920년대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규모 토지를 탁 붙잡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보관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했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이 좋았고 그 운을 잘 활용한 그러한 동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 정신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손마다 삽과 망치를 들고 집을 짓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내 집이 먼저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공공에 필요한 공용 시설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집을 짓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일 궁금해지는, 저도 이 오스트리아 비엔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제일 궁금해진 게, 그럼 돈은 어디서 났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놈은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념과 상관없이 뭘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보면.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임대주택, 공공임대 여러 가지 많은 집을 짓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몰라서 못하나?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당시에 이 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막 뜯어가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상야릇한,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우리도 만약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919년 5월 달에 이 사회민주당이 다시 빈 정부를 이제 장악을 합니다. 한 54.2% 정도의 득표율이니까, 이제 과반수 득표니까 확실하게 자기들이 이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근데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그래 수도의 시 정부를 담당했네 이게 아니고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독립까지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뭐 전쟁이 지고 막 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압박을 해가지고, 중앙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재정 독립을 이제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2년에 보면은 이 빈은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는 독립된, 어떻게 보면 조세 주권을 획득하게 된 거죠. 상당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가 이제부터 서울시에서 걷는 세금은 다 우리가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갑자기 세금이 국고로 중앙정부로 나가던 세금이 다 빈이라는 동네 안에서 이제 돌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예산이 많아지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모자르니까 당시에 이제 이 빈 시정부는 세 가지 세금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신토지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주택세. 이 세 가지 세목을 이제 신설을 했어요. 딱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집을 짓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이제 세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세금을 만들어서 전체 세수의 36%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즉, 원래 있던, 중앙정부가 가져가던 세금도 다 우리 거. 그 다음에 새로 세목을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한 3분의 1 정도 이제 더 거둔 셈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나섰던 것이 이제 빈 이제 정부였어요, 보면은. 이렇게 돈이 이제 좀 넉넉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너그럽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임대주택 이렇게 보면 쌀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보면은 야, 생각만큼 싸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대보증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 임대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정규적인 직장이 있고 수입이 예상 가능하신 분들은 그래 뭐 싸다 괜찮다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내가 정말 저소득에 계신 분들은 그 임대료마저도 사실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당시 이 빈의 사회민주당 정부는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건축 비용의 4%를 연간 임대료로 징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값 빼고
집값, 주택 건설 가격 중에 건설 가격만 따져서 그 건설 가격의 4%를 나눠서 받는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25년 동안 나눠서 가는 거죠. 보면. 그 정도면 할 만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집을 사겠다고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갚어?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 지나면 그래 20년 차차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서도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로 만든 주택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제 저렴한 임대 비용을 징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25년 기준으로 당시 한 220실링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걸 지금 가치로 제가 정확하게 환산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진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7.6에서 9.6 실링 정도. 그러니까 세전소득이겠죠. 세전소득이 한 3.4%에서 4.3% 정도를 납부하면 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세전으로. 세전으로 버는데 그 중에 한 4%, 한 12만 원 정도를 내고 새로 만든 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 그게 시내에 있어. 행복할 것 같죠? 정말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고 이 사회민주당 정부를 지지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좋은 게 있으면 너도 나도 당연히 가서 달라고 하겠죠. 근데 공급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한테 임대를 줄 것이냐, 누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올 것이냐를 가지고 당시 이 3인당 정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일단은 집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무주택. 그 다음에 원래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아요. 정말 빽빽하게 칼잠을 자는 집인지, 이 정도면 사실만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근속연수, 이런 거 등등을 다 따져가지고 여기다 각각의 점수 체계를 이제 부여를 합니다. 누가 독일어 쓰는 이제 게르만족이 아니랄까봐 상당히 딱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대한민국 청약제도 원조쯤 될 것 같은데, 원조 청약은 오스트리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이제 전개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한 가지 이제 수수께끼는 풀려요. 집 짓는 돈은 어디서 났어? 세금을 새로 걷고 중앙정부로 가는 것들을 내가 몽땅 가져왔어. 그러면 허공에다 짓나? 천공해성 라프타도 아닌데 땅을 어떻게 도대체 확보하느냐에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도시라는 지역에서 제일 희귀한 자원은 땅이에요. 도시라는 지역은 작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들이 위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빈 정부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토지에 대한 규제를 엄청 강화했어요. 토지에 대한 규제를 엄청 강화해서 토지 수익률을 낮췄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왕창 뜯어낸 거죠. 세금을 왕창 뜯어서 사람들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 세금 내다가 나 볼장 다 보겠다, 그냥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해서 내놓는 거죠. 근데 누가 사든지 간에 그 땅은 사람들이 계속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구매자가 잘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정부가 헐값에 그 땅을 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땅을 사들여 가지고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저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민간 임대를 하려고 해도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땅을 저렇게 쓸 수는 없겠어.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이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민간 임대에 살지 않고 공공 임대로 가니까 내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을 적절하게 활용할 방법들이 이제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 가지신 분들이 먼저 협동조합이나 시에 찾아가서 내 땅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사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이제 패전으로 끝나면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황제, 귀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공화국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 원래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던 구 세력의 어떤 귀족들, 이런 분들은 금이나 귀금속, 미술품 이런 것들은 들고 다른 동네, 이를테면은 런던이나 파리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지만 땅은 그럴 수 없잖아요. 땅은 그 지역에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남이도 떨어지고 나는 이제 사회주의 빨갱이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난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땅은 빨리 처분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대규모의 토지를 헐값으로 이제 내놓게 되는 거고 그것들을 이 시정부가 그때마다 쭉쭉쭉 사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독특한 어떤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땅이라는 귀중한 자원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일도 잘 드물 뿐더러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원래는 땅을 원래 가지고 있다가 그 땅을 팔아서 살림을 영위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시, 뭐 도, 특히 뭐 보통 이제 시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 90년대 초반까지 채비지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내 지금 저 강남 지역에 있는 이러한 땅들을 주구장창 팔았어요. 안 팔면 지하철 공사 못 하고요. 안 팔면 공무원 월급 못 주고요. 안 팔면 쓰레기 치울 돈이 없는 그런 게 서울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100층이 넘는 사우론 타워가 서 있는 저 롯데 타워 같은 그 지역 같은 경우도 너무 땅이 커서 아무도 안 사겠다는 것들을 막 당장 사라고 해서 땅을 팔았던 이제 그런 땅이에요.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런 식으로 원래 정부가 가지고 있던 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도시를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재산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게 형태인데 이 빈이라는 정부는 동네는 원래 다 갖춰진 동네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급변을 통해서 그 귀중한 땅들이 막 나오는 틈을 타서 열심히 확보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18년 기준으로 보면 이 시유지죠. 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빈 전체의 땅이 한 18% 정도 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거죠. 18%를 시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근데 1931년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2배가 되는 33%를 가지게 된 거죠. 불과 한 10몇 년 만에 도시의 땅이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거죠. 시를 도시 계획을 해도 행복하고 교통 계획을 해도 행복하고 주택을 짓는 입장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일단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 시 정부는 더욱더 고삐를 잽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지 않는 토지, 비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토지들을 쉽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23년에는 한 해에만 26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토지를 이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들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대규모 토지들이 확보되는 거죠. 요만한 땅이 아니고 큼직큼직한 땅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니까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자체 이제 주택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인 이제 뉴타운을 이제 건설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쯤 되니까 이제 이런 토지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동조합, 그다음 시정부의 지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착착착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23년에 이제 2만 5천 가구 건립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27년에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계획보다 초과 목표 달성. 이러니까 시정부는 그래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규모를 늘립니다. 그래서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33년까지 또 완공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1934년쯤 되니까 당시 빈에 거주하고 있던 시민들 중에 한 10% 정도는 이런 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이제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방금 말씀드린 10%는 말 그대로 시형 주택이죠. 시가 직접 보유한 임대주택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의 형태들을 가진 어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벌써 이제 거주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등장한 주택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참 오스트리아 그래 선진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923년에 보면은 표준 사이즈가 35 실거주 유지 면적이죠. 3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거실이 딸린 이런 주택이었는데 그리고 아니면 좀 넓은 이제 45제곱미터 여기는 이제 방이 2개죠.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사람들이 수요를 딱 보니까 조금 더 큰 집이면 좋겠다. 애들이 클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면적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제안이 나오니까
1925년에는 이제 사이즈를 57제곱미터로 넓힙니다. 거의 지금 25평 우리 아파트 사이즈에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집에다가 다 발코니를 넣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있으면 우리는 다 샤시 쳐가지고 실내 공간 확장해서 쓰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이 당시에 발코니를 제공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왜? 환기가 잘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창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죠. 즉 상당히 쾌적함, 어떤 주택이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발코니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발코니를 가진 집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살기 쾌적한 집이라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임대아파트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가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 뉴타운으로 만드는 지역을 보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야 부럽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공동목욕탕, 유치원,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세탁소, 모자보건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결핵예방센터, 심지어 어린이 치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다 만들어 놓고 시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100년 전에 어린이 치과예요. 100년 전에. 대단하죠? 도서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싹 트니까 당연히 운동을 해야겠죠. 비 맞으면서 운동하는 거, 격에 떨어지죠. 실내 스포츠 공간까지 다 만들어요. 저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야, 이거 100년 후에, 이때 이걸 만드시던 분들은 대한민국 2021년 대한민국에 보시면 되게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 딱 지금 우리가 꿈꾸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모습이잖아요. 다 아파트들 있고, 그 가운데 넓은 공원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그러죠. 급식 시설도 있고, 밥도 주죠, 요즘에. 도서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센터, 뭐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게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시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정말 사회주의 혁명에 투철해서 사회주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셨던 분들이 꿈꾸던, 그게 100년 후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자본주의의 심장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구나. 되게 감격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곰곰 생각해보면 왜 도대체 이 사회주의 혁명 의식에 투철하셨던 분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실 모든 유럽에 있던 당시 삼인주의자, 사회주의 혁명 세력들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독일 스타일, 뭐 옆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같이 독일어 쓰는 사람들이지만 달랐어요. 독일은 뭐였냐면은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공공의 이런 게 아니고 개인 공간, 내 집,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더 맞췄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오스트리아, 특히 이제 비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닌 개인의 사회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보면 그 문제 이슈에는 여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 정신에서 봤을 때 보면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럼 모두가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특히 그 당시 더 했겠죠. 유럽도. 여성들은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왜? 곰곰 생각해 보니까 가사라고 하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를 돌보는 어떠한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의 업무, 가사 업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이 자기의 자아를 찾고 뭔가 사회적 활동에 하는 사회적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게 당시 비인 사회주의자들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이 하는, 엄마가 하는, 애 엄마가 하는 혼자의 일이 아니고 그거를 사회적 일로 끌어들이는 거죠. 애들은 타가소에서 공동의 어떤 작업들, 세탁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일을 나눠서 사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00년 후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사실 이 길로 조금씩 이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상당히 이제 이념적이긴 하지만 방향은 최소한 이거는 올바른 이제 그러한 길이었던 거죠. 뒤집어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지구본 연구소에서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그 사회는 그 사회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이 1950년대, 60년대 초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수입을 해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태리 노동자들이 독일에 가서 일하고 터키의 노동자들이 다시 또 독일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스웨덴은 야 우리가 인구가 적은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거 곤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노동력을 총동원 해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권장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타가소라든지 여러 가지 육아, 타가 이런 시스템들을 정비하게 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북유럽의 이제 모델인 것처럼 각각의 국가마다 좀 상황은 이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100년 동안 이어지는 이런 흐름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뉴타운들을 보면 한 단지가 한 1,400가구 정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죠. 우리가 딱 좋아하는 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건폐율이라는 것들은 위에서 봤을 때 이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죠. 그전에는 한 85% 상당히 답답한 거였는데 이 시기 때부터 보면 층고를 더 높이고 이제 건폐율을 낮추는 거죠. 한 50% 정도로 낮춰서 단지 내 녹지를 이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좁은 부지에 많은 주택을 집어넣기 위해서 저층이 아닌 고층으로 그 다음에 밀도를 가급적이면 높이기 위한 이러한 선택들을 했던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0년 후에 지금 보면 아 도시가 참 고즈넉하고 좋구나 빈이 참 그래 아름다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그 당시에 6층에서 8층짜리 집을 지어서 거기에 상수도를 집어넣고 화장실을 집어넣고 했다. 정말 미래를 앞서 나간 어떠한 그러한 선택이었던 거죠.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사회주의 어떤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옛날 소련식으로 멋대가리 없이 똑같은 집이 지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시 계획에 대한 규제는 많았지만 건축은 그거는 당신들이 그건 잘 지어야지. 어떻게 보면 제국의 후예들이 선택한 이제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면 훌륭한 건축가들이 와서 작업을 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이 당시에 공공주택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 정부는 뭘 했냐 그러면은 개별 집에 대해서 너 베란다 집어넣어라, 뭐 어떻게 해라, 외관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 규제 안 했어요. 뭘 했냐면은 아파트 공간에 표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더 기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설 자재를 다 표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창문 사이즈는 이러한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 때 보면은 리스트를 딱 보면은 아 우리가 창문을 만들고 싶으면 이 10개를 모델을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최소한도 크기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야 우리 8번 샤시 갖다 줘 그러면은 갖다 끼면은 정확하게 딱 맞는 거죠. 그거를 건설 현장에서 봐서 자로 재서 아이고 이건 2cm가 크네 작네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건축 자재를 표준화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량 발주가 가능했던 거죠. 자 8호 샤시 우리 3,000개 발주 누가 제일 싸게 할래? 그러면은 100개를 만들 때하고 3,000개를 만들 때하고는 비용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 정부는 직접 나서서 감나라 판나라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다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뒤에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당시에 독일의 어떤 뭐 바우하우스라든지 이런 흐름에 맞춰 가지고 표준화된 어떤 그런 인더스트리얼한 현장들에서 나왔던 제품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는 당연히 공산품이에요. 현장의 아저씨들 손맛이 아니고 표준화된 제품을 갖다가 장착하고 끼워 넣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쯤 되면 이제 B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의 풍부한 임대주택을 갖고 그 다음에 풍성한 예산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건강 그 다음에 자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제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을 잘 충족시키는 그러한 동네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시절은 길지 않았어요.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공황 시대가 찾아오면서 당연히 해외에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던 오스트리아 정부는 무너지고 빈 정부 역시 이제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빈 정부가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1930년까지만 해도 전체 시 예산의 29%가 주택 건설에 투입됐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 예산의 30%가
주택 건설에 투입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4년쯤 되니까 한 18%.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뭐 3분의 1이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그동안 잠잠했던 이제 파시스트 세력들이 이제 독일의 히틀러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이제 오스트리아가 히틀러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 파시스트 극우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세력을 얻게 되고, 불만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B는 이제 초토화가 되고 임대주택 건설 당연히 이제 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전쟁 와중에 보면 전체 임대주택의 한 20%인 한 8만 7천 채 정도가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 이걸 역산해 보면 그 전에 한 40만 가구가 좀 넘는 임대주택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한 4명 정도를 해보면 1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러한 이제 빈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죠. 그래서 총 주택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쉬웠던 것 같아요. 총 주택이 몇 채가 부족한가 계산을 해보고 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임대주택 건설에 또 나서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외국의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일하게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났던 뭐 스웨덴 또는 미국 이런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면서 주택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 1920년대처럼 정말 최첨단으로 멋있게 잘 짓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당시 기준에 보면 상당히 좋은 주택을 지었고요. 개인주택의 어떤 질적 저하를 감내하고라도 공동시설, 공공시설, 공동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완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이제 이 시기의 이제 노력입니다. 그래서 뭐 한 54년부터 한 58년까지 한 10만 채 정도의 임대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이제 빈의 재건은 이제 마무리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택을 이제 짓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등장을 해요. 자, 1920년대부터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950년대 후반, 60년대쯤 되면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던 주택들은 40년, 40년 정도 이제 집이 지나니까 많이 이제 낡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존 주택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더 외곽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통망을 이제 확충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는 이 유럽 전체가 초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막 올라요. 인건비가 오르고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당연히 10명이 해야 될 일을 이젠 3명, 4명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프리캐스팅이죠. 미리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서 벽체도 다 만들어 가지고 딱딱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지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옛날 1920년대보다 못한 집이 만들어졌어요 라는 이제 비판도 받게 됐고, 근데 하지만 미국의 영향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때 만들어진 주택들은 실내는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즉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더 잘 갖췄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만족도는 이제 더 높았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었고, 실제로 1960년대 뭐 여러 가지 건축적으로 보면은 비판을 많이 듣지만 여기 계시던 분들은 오랫동안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즉 임대주택에 들어오면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쯤 되면은 이제 대충 주택 건설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한 10,000 가구 정도는 이제 계속 건설을 했어요. 사실 10,000 가구라는 게 이제 만만한 그 공급은 아니죠. 서울 같은 경우도 열심히 공급을 하면 뭐 50,000 가구 뭐 이렇게 되는데 규모가 작은 데서 10,000 가구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러고 이제 외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되면서 도시가 이제 사람들이 외곽 쪽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도심에 지어놨던 오래 있던 임대 아파트들은 비어요. 비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편하게 여기 계시던 분들이 나갔으니까 편하게 리노베이션과 새롭게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 빈의 사례들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임대 아파트는 임대 수요가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110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야 어딘가 빈집이 있어야 이쪽으로 몰고 이 집을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고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 이제 기존 임대주택을 이제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심을 재생하는 어떠한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한테 이제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많이 익숙하게 된 도시 재생이라는 것들이 당시 이제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빈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빈이 했던 이제 도시 재생 같은 경우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 그다음에 자기들끼리의 스스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시정부는 이것들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만 했지 본인들이 나서서 지도 위에 선을 긋다든지 뭐 이걸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나 이런 실제로 공공이 나서서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어떤 그러한 작업의 도시재생을 이제 빈이 이제 수행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시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대수선 리노베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신축주택 만 가구,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리노베이션 만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집 2만 채를 계속 공급을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빈의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국비도 받아가지고 연간 한 2억 유로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이제 큰 이제 지금 2억 유로니까 한 2천억 정도씩을 이제 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임대주택들을 이제 개보수하는 작업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 쭉 가다가 1989년에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단기간에 동유럽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이제 난민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사실 난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유와 번영을 찾아서 온 이제 이주민들 있죠. 그래서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있던 주택 건설 정책을 다시 또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만 채 정도의 임대주택을 또 계속 건설하기 시작을 하고 토지를 이제는 토지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펀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지금의 이제 오스트리아 빈은 보면 연간 한 임대주택을 6천에서 7천 채 정도 꾸준하게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정부는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재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직접 건설은 이제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이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회주택이라고 그러죠. 주택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한테 이제 일부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곽으로의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곽보다는 주로 도심 쪽으로 시내에 가까운 곳에 이러한 것들을 건설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하죠.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들은 옛날에 뭐 6층으로 지어진 집들이 주변이 8층이잖아요. 그럼 2층 정도는 더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잘 지어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조 강화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6층짜리 주택을 이제 8층짜리 주택으로 이런 식으로 개조하면서 도심의 밀도를 계속 올리면서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빈의 어떤 임대주택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제 지속적인 물량 공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제로하우스죠. 이러한 것들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대단지를 만들 때 보면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꼭 공모 사업을 해요. 국제 공모라든지 뭐 국내 공모든지 해서 요구 사항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거의 제로하우스 육박해야 되고 물 소비량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비가 내리면 그 중에 몇 프로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수성 설계를 해야 되고, 야 이거를 임대주택에 할 법한 설계들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건축가들은 정해진 건축비 내에서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머리를 쥐어짜내서 맞춥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보면 야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비쌀 것 같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들어진 건축비가 당연히 우리보다 몇 배는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2000년대 이제 그 2019년, 18년 자료를 제가 찾아보면 우리나라 표준 건축비보다 저렴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보면은 제곱미터당 한 1,100유로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한 뭐 100 한 4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러면 3.3이면 곱하기 해보면은 가격이 단위가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표준 건축비보다 조금 저렴하다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럼 곰곰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서 모든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 그리고 온실가스를 내뿜는 난방, 냉방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를 우리보다 더 소득수준도 높고 물가도 더 비쌀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저렴한 건축비로 더 수준 높은 집을 건설한다? 야, 이거는 한번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그러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2시간 2번에 걸쳐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데없이 왜 빈이냐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문득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집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행복이라는 행복한 우리 도시, 행복한 주거 공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나 잘 생각해보면 누가 해주겠지, 저분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힘을 합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빈에 열심히 가서 연구를 하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땅, 토지 문제죠. 사실 많은 유럽의 도시들도 빈처럼 하고 싶어 하지만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은 1920년대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규모 토지를 탁 붙잡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보관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했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이 좋았고 그 운을 잘 활용한 그러한 동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임대주택이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임대주택 재고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누구나 선택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물론 대기도 있고 인기가 높은 지역은 좀 기다려야 되고 임대료도 좀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이러한 주택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거죠. 유일해요. 유일하다고? 유일해요. 다른 동네는 영국, 독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1960년대까지는 비슷한 식으로 열성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오일 쇼크가 오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안 좋아지고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임대주택을 민간에 넘겼어요. 그래서 대처수산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보면은 시가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그 지역의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 임대주택을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을 사게 되는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보게 되고 대처 정부에 대해서 찬성하게 됐던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통독 이럴 때 주택이 이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것들을 매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것이 한 30년 후를 돌아서 지금은 베를린이 이제 임대료 동결이다,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집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과 이제 논란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운과 능력을 가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저 정도는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못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러한 비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우리도 이렇게 좀 행복한 곳에서 가족들과 또는 애인들과 아니면 혼자서라도 고양이 멍멍이들과 함께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